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오신토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전세계 각종 안보, 외교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흑해 함대에 있는 러시아 군함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갔죠. 그래서 흑해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계를 돌면서 우크라이나의 무인 자폭 수상정이 오면 그걸 격침시키고 하는 그런 초계정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흑해가 무인지경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 6월 들어와서 또 5월부터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면서부터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 방공 미사일들이죠. 지대공 미사일들 이 기지가 아주 많이 파괴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흑해와 크림반도가 무인지경이 된 거예요.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미사일, 연합 이 하이브리드 공격이 흑해, 연안, 그리고 아조프의 안까지 깊숙하게 공격에 들어갔는데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보 먼저 보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홍보 자료에서 트럼프는 유죄 판결받은 중범죄자다라고 성토를 했는데, 판결이 아니고 아직은 편결 상태죠. 배심원 편결받은 상태인데 이걸 또 판결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 같으면 우리나라 선거법 같으면 완전 허위사실 유포로 나중에 당선 무효 판정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같은데, 미국은 또 그 정도로는 적용하지 않는가 봅니다. 자, 이스라엘 총리실은 인질 수십여 명이 생존하고 있다. 계속 방치하면 결국 그들은 사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지금 끝낼 수는 없다. 전쟁을 지금 끝내는 것은 하마스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항복뿐입니다. 하마스의 잔인한 범죄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가 데리고 있는 인질 수십 명 때문에 그 잔인한 범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서 오히려 항복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162사단이 라파 하마스 전력을 50% 이상 제거했다. 그리고 마지막 로켓 탄약고를 파괴했다. 그래서 최대 2주 정도면 이제 라파 작전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주말부로 이 이스라엘군이 라파 지역에서 주간 작전을 안 하고 있죠. 가자지구에서. 왜냐? 주간 작전을 하면 하마스도 이스라엘군을 보고 이스라엘군도 하마스를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의 비교 우위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나 야간 작전을 하면 이스라엘군은 야시경 등 아주 훌륭한 야간 작전 장비를 가지고 싸우니까 이 하마스가 오히려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야간 작전만 주로 하고 주간 작전은 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정도면 끝난다. 지금 뭐 50%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됐는데 어떻게 2주 정도면 끝나냐? 한 70% 정도면 파괴라고 보죠. 무기 효과 판단해서. 그래서 한 20% 가까이 정도는 한 2주 정도 작전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레바논 전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아모스 호슈타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특사가 이스라엘에 급파되어서 레바논에 대한 전면전 반대하는 이 설득에 착수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사람입니다. 예, 인물이 아주 좋네요. 네타냐후 총리 만나서 레바논전 하지 마라 라는 걸 설득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것과는 또 별개로 또 국무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어요. 채널 12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네타냐후의 즉 이스라엘 정부의 무기 공급 정상화하기로 확약을 했고, 무기 사용 제한 조치도 철폐를 약속했다. 마음대로 써라, 이 말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민간인 피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무기 사용할 수 없어, 뭐 이런 것들을 제한 조치를 많이 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없애겠다라는 말은 마음대로 써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대통령 특사가 가서 레바논 전쟁 하지 마라 라고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까라는 좀 의심이 드는 정황이죠. 예멘의 후티는 예멘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F-22 전투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보여준 영상이 달랑 이거 하나입니다. 뭐 이거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뭐 이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네,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조그만 점 하나 번쩍 생겼다가 마는데, 이걸 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F-22 격추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F-22를 후티가 무슨 수로
레이더로 탐지할 것이며 무슨 수로 격추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죠. 후티는 아이젠하워 항공모함도 공격에 성공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도 격침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F-22까지도 이제 격추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아무 말이나 다 하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이네요.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후티 국민들은 이걸 또 믿고 환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뽕을 거하게 말아드시고는요. 자, 슬로베니아 보안국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 이민자를 위장한 러시아 SVR 해외정보국이죠. 부부가 이 간첩이었고 그 간첩을 체포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슬로베니아로 입국을 했고 뭐 생긴 것도 딱 뭐 아르헨티나 이 남미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래요. 부부. 근데 간첩이라도 위장 부분에 있어도 여기 진짜 부부. 그래서 진짜로 같이 생활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슬로베니아 국적을 취득하고 슬로베니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알고 보니까 부부 간첩이었더라. 그래서 슬로베니아에서 러시아에 협조하는 협력자들, 포섭자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간첩 부부였다라는 거고 그들을 체포했다라고 합니다. 야, 정말 기가 차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 북한 간첩이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저는 더 많지 않겠나라고 확신합니다. 알렉산데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이 세르비아는 참고로 나토가 아니죠. 이 사람이 러시아와 나토 간의 대규모 전쟁이 3, 4개월 내에 발발할 것이다 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스위스 언론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르비아는 친러 국가죠. 그리고 나토도 아니에요. 유럽에 있으면서 나토도 아닌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 4개월 후에 나토와 러시아 간의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텐데 그 원인은 뭐냐? 나토가 러시아를 심하게 자극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나토 책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러시아가 하는 말을 그냥 대신해주는 이런 수준이죠. 자, 미국, 일본,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개최했는데 미국은 일본 대표단을 미트맨3 ICBM 기지에 불러서 그걸 보여주고 핵 공격 절차를 브리핑해줬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한미 확장 억제 대화를 했죠. 이때 미국은 우리에게 그냥 핵폭격기 하나 세워놓고 그 앞에서 사진 한번 찍는 거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에게는 이렇게 ICBM 기지를 개방하고 거기에서 핵공격 절차 브리핑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 동맹의 등급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뭔가 좀 씁쓸합니다. 필리핀이 세칸 토마스 암초 지금 거기 상륙함 하나 쫙쫙 시켜놓고 해병대들이 들어가서 지키고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관공선이 들어가는데 그 보급하는 임무를 가지고 들어가던 그 관공선을 중국 해경 경비함들이 양쪽에서 에워싸고 물대포를 그냥 마구마구 쏴서 승조원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해경이 아니고 해군이었다면 미국이 지금 개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민간인끼리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서 미국이 개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의 이런 무도한 무자비한 이런 행동을 부디 우리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물려쳐 주기를 바라고 중국의 이런 무도한 행위를 정말 근절시켜주는 국제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힘을 보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게 눈치 보고 쉐쉐하는 이런 자세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우크라이나 전황 보겠습니다. 병력은 123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16대 격파, 장갑차 20대 격파, 차량 40대 격파, 특수장비 7대 격파, 야포 32문 격파, 무인항공기 20대 격추, 미사일 한 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전투는 많이 늘었어요. 119회의 교전을 했고 전선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지금 지난주 이번 주 하여튼 계속 전선을 통제 중이다. 안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정말로
우크라이나군이 꽤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세베브리안카 숲에서 공세를 강화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크레미나 남쪽,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전쟁 초기에 정말 격전지였죠. 세베로도네츠크 서쪽, 여기에서 지금 러시아가 치고 나오는 이런 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뭐 그러나 막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전선의 홀리보브 지역에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작전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하르키우 북쪽에 있는 립시 전선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볼첸스크 전선이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도심이에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이 장면인데 동영상 지금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곳에 지금 포격과 드론 공격 등을 해서 퍼붓고 있어요. 특히 저 건물은 뭔가 좀 큰 건물인데 러시아군이 저기 있는지 저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런 포격을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홀리보브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작전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력 완전히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카 전선에서 우로자인 탈환 중에 있다. 우로자인 지난 반격작전, 작년 반격작전에서 탈환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 러시아가 다시 이번 봄에 또 점령을 했죠. 내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걸 다시 지금 밀고 내려가서 탈환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화력 우위에 있다. 미국과 나토가 지금 뭐 계속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당분간 계속 우위에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지 않은 이상 이 전쟁은 이제 낙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략통신센터는 1개월 반 정도, 최근 1개월 반 동안, 그러니까 5월, 6월 이 동안에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방공기지, 방공미사일 기지가,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15개가 파괴됐다.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3개, 3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방공미사일 기지가 15개 파괴됐다. 그러면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지대공 미사일들이 여기저기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또 S-500, 러시아가 자랑하는 정말 지구 최강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S-500, 그 시제품, 그거는 크림에 갔다고 했는데 아마 케르치 대교 인근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폴타바 주택가를 공습해서 장애인과 어린이 22명이 사상했는데 한 명은 확실하게 죽은 것이 지금 확인됐다. 그래서 이런 전쟁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르스키 총참모장은 전투기와 또 기증하기로 한 무기들이 도착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제 러시아 니들 시간이 아니고 우리 시간이다 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맞는데,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이 말은 또 바뀌게 되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우리가 드론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원래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공업 생산력이 더 좋으니까 드론 부분에서 우크라이나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우린 생산할 거다라고 목표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떼먹고 하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지금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 정도로 더 드론을 많이 띄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한 해만 드론, 크고 작은 드론을 100만 대 생산한다고 하니까 드론에서 우위를 점한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도 정말 이 드론 빨리 각 제대에 배치를 해야 되고, 예비군들도 드론 한 번이라도 그냥 예비군 훈련 가서 군에서 현역에서 하던 것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드론 컨트롤러라도 한번 잡아보고 나오는 게 나중에 정말 전시에 드론을 익혀야 될 그 시점에 빨리 뭔가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제 둘째 아이가 최근에 이제 동미참에서 4일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들어보니까 뭐 그런 최신 개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론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인데 물론 관제 여론이에요. 그래서
관제긴 하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74%가 젤렌스키 현 대통령이 계엄령 종료 때까지, 즉 전쟁 끝날 때까지 연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오신트 정보분석가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가 사용하는 모든 포탄 뭐 이런 것들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152mm 포탄에 대한 사용량은 크게 감소를 하고 122mm 소구경 탄만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건데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러시아가 보급 체계가 정말 황당합니다. 일단 152mm 포가 자주포만 하더라도 이렇게 TS-19, TS-3 1970년대 생산됐던 TS-3 그리고 요즘 생산하고 있는 TS-19 뭐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인데 같은 152mm인데 뭐 사거리 연장하고 하느라고 포탄 규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포탄이 이 포에 안 들어갑니다. 이 포탄을 이 포에서 쏠 수가 없어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작아서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2mm 두 가지 종류, 122mm 그리고 좀 수량 작지만 130mm, 100mm 뭐 이런 포들이 막 있으니까 이게 보급이 너무 엉망인 거죠. 그래서 152mm는 좀 뒤로 점점 밀리는 상황이고 122mm가 주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그런 포는 박격포랍니다. 박격포. 자, 이런 상황이고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흑해함대 주요 수상 전투함을 대피시키면서 흑해 연안의 러시아 도시와 인프라, 군사시설이 그야말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6월 18일 새벽 크림반도와 로스토프주 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한 대규모 입체 공격 작전을 감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6월 18일 새벽 1시부터 7시 사이에 크림반도 서부와 케르치대교 주변, 흑해 연안 로스토프주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18일 전했습니다. 크림 자치공화국과 로스토프주 비상사태부에 따르면 새벽 1시께 크림반도 서부 예프파토리아, 세바스토폴 지역에 넵튠 미사일로 추정되는 순항미사일과 공중 드론, 수상 자폭 드론 다수가 내습해 러시아군이 교전을 벌였습니다. 비상사태부에 따르면 공격이 시작된 직후 크림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케르치대교의 통행이 중단되었으며 러시아 방공부대와 헬기부대, 국경경비대 초계정들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해 방어전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바스토폴 지역에서는 폭발이 보고됐는데요. 폭발이 식별된 지역은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의 부속시설로 세바스토폴만 바깥에 있는 스티릴레츠카만 일대였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스티릴레츠카만을 공격한 것은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추정되는 무인 항공기와 다수의 무인 수상정이었는데요. 이들은 러시아 흑해함대 잔존 전력이 계류 중인 부두 인근까지 접근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케르치대교에서도 공습경보와 대공포 발사음이 청취됐는데요. 이곳 역시 다수의 무인기와 무인 수상정의 공격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나 대규모 폭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림반도가 격전 끝에 우크라이나군 공습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데 성공한 반면 러시아 본토인 로스토프주에는 제유시설이 또 터져나갔습니다. 돈강 하구에 있는 아조프시 해안의 제유소가 드론 공격을 받은 것인데요. 러시아는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로 대응했지만 제유소 피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정유소는 18일 오전까지도 화재를 진화하지 못해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흑해함대가 무력화된 후 이제 흑해 연안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그리고 수상 자폭 드론, 공중 자폭 드론 등등이 완전히 섞여서 하이브리드 공격을 또 크림반도 그리고 아조프해 연안 이렇게 해서 흑해와 아조프해 연안을 맹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림 자치공화국의 비상사태부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경보를 내리고 있는데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침 6시 28분, 28분, 30분, 뭐 37분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비상사태부가 뭐가 날아온다, 넵튠 미사일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경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위치는 어디냐? 일단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있고 그리고 예프파토리아 그리고 케르치대교 인근 그리고 아조프의 끝단에 있는 이 기지 등등 해서 여러 곳을 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림반도에서는 나름 뭐 방공작전이 조금 선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세바스토폴 입구에 있는 여기는 이제 막지를 못한 것 같고, 흑해함대 기지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세바스토폴 많이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쪽으로 쑥 들어가면 이게 이제 세바스토폴 만인데, 그 중에서 여기 쏙 내려간 이 부분, 여기가 흑해함대 기지예요. 거기에서 두 칸 왼쪽으로 있는 이 만이죠. 여기에 이제 좀 지원 기지 등등이 있었는데 여기를 또 때려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공격에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성공한 지역이 로스토프즈, 아조프의 안쪽에 있는 이 아조프시의 제휴소에 드론 피격이 들어갔는데, 지금 동영상 보시면 뭐 꽤 큰 이 폭음, 화염이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들이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탱크들이, 저유 탱크들이 아마도 불에 한번 불타면 또 옮겨 붙어서 또 터지고 하는 연쇄 폭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게 몇 시간째 화재 진압을 못하고 계속 지금 불이 타고 폭발이 일어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몇 시간 지나면 내일쯤에는 위성사진이 나와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 피해 판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아조프해의 끝단, 여기가 지금 루안스크, 이쪽이 도네츠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역인데 제휴탱크 지금 굉장히 많죠. 이 확대를 해드리면 제휴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개가 타격을 받았고 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아마 옮겨 붙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계속 러시아의 뭐 철강 생산한 제철소 파괴되고, 또 이런 식으로 전선에 투입돼야 되는 유류가 파괴되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은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지금 흑해함대 잔존 전력들이 다 지금 피신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미국의 그 탐지 사산에 흑해함대 군함들이 어디에 피신해 있는가 딱 걸리는 순간 그냥 드론 공격이 들어가겠죠. 빨리 그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제가 그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